대체 죄 없는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 거죠? 최근 일본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지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피를 떠난 주민들이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서는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진 탓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재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 일본의 한 여고생들이 한국을 방문했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두 나라 간의 교류를 깊이 느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 내에서 공식적인 학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였다고 하는 당시의 사연은 지금도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으며 두 나라 간의 우정과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일본 학생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미유키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21살이 되었네요. 최근 일본에서는 계속되는 재해로 인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일본 열도를 관통한 최근 태풍은 일본에 막대한 상처를 입히면서 지나갔고 이제 겨우 잠잠해졌지만 아직 남은 태풍들이 언제 또 일본을 향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중이죠. 실제 많은 학교들에서는 휴교령을 내리고 학생들이 당분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연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해 학교와 교통이 위험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학생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학습을 멈추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었죠. 학교와 교육당국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안전이 보장된 후에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대학교에서도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저 또한 요 며칠 학교를 쉬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저는 집에서 쉬면서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과거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과 그 당시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이 떠오르더군요. 후쿠오카에 위치한 저희 여고에서는 매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 왔는데요. 일본의 태풍이 불어오니 희한하게 그 기억들이 문득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에는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었어요.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평소에 특히 한국의 역사에 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당시 엄청나게 한국 방문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모든 학생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 여행 준비 과정에서 반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한국에서의 일정을 꼼꼼히 계획했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포함한 일정을 세심하게 준비해 주었던 덕분에 저는 당시 한국 여행의 모든 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죠. 원래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너무 신이 나기도 했는데요. 또 학생들은 각자 선호하는 장소를 제안하기도 하고 팀별로 그 장소에 대한 과제도 제출하며 나름대로 방문할 장소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기도 했답니다. 담임 선생님 또한 서울의 역사적 장소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보다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각 장소의 역사적 맥락과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어요.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저는 서울에서의 일정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학문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떠나기 전 예감이 참 좋았습니다. 여행을 통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나라의 역사를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출발 당일, 그렇게 우리 여고의 학생들은 큰 기대와 함께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모였어요. 저는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들로부터 응원을 받으며 서울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와 친구들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공항의 전경에 첫눈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공항에서부터 완전히 매료당하고 말았는데요. 인천공항은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는데 넓은 유리창을 통해 자연광이 환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우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의 내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특히 공항의 규모와 시설에 놀랐습니다. 공항 터미널은 몇 층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층마다 다양한 상점과 음식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더군요. 처음으로 만나는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나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저와 친구들은 서로 감탄하며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출발했던 후쿠오카 국제공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공항에 도착한 후 수속을 마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으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각종 자동화된 기기들과 매끄럽게 연결된 지하철과의 이동 경로 시스템, 그리고 공항 내 다양한 안내 표시들이 모두 최신 기술로 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예술 작품이 어우러져 있어 공항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처럼 느껴지더군요. 이러한 멋지고 세련된 디자인을 배경으로 저는 셀카를 찍으며 그 순간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공항 내부의 다양한 상점들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념품부터 최신 전자기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또한 공항의 현대적이고 청결한 모습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첫 인상을 결정지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좋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공항의 넓은 대기 구역에서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과 국제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우리가 곧 한국의 중심부인 서울로 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졌어요. 저는 특히 영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며 유창하게 의사소통하는 공항 직원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거나 모르는 것들을 설명해 주었고 우리가 한국에 대한 첫 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친절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효율적인 서비스는 한국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여주었어요.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저도 나중에 저렇게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첫인상과 함께 버스에 탑승해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의 현대적 건물들과 함께 드문드문 보이는 전통 건축물들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와 함께 변화하는 도시 풍경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죠. 후쿠오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버스 안에서 우리는 한국의 주요 관광지와 명소들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경험과 이동 중에 느꼈던 멋진 풍경들은 서울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죠. 뒤에 이어질 어둠의 그림자도 잊은 채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울 시내의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마치고 첫날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날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탐방하였는데요.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과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죠. 조선시대의 궁궐과 고요한 한옥의 거리를 거닐면서 이 땅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문화와 역사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내 무거운 기대감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방문하게 될 장소는 저희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만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점점 밤이 깊어가면서 우리는 내일이 가져올 의미와 중압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극한의 고통을 겪었던 역사적인 장소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그 시대의 상처와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깨달음을 안겨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에 그날의 의미를 곱씹으며 다음 날의 방문이 단순한 여행의 연장선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담아낼 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방문 이야기에 앞서 잠깐 일본의 현실을 이야기해보자면 현실적으로 일본의 학교가 학생들을 데리고 서대문 형무소를 견학하는 일은 사실 매우 드물고 이례적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의 억압과 독립운동가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곳을 공식적인 학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학교가 이런 장소를 견학하는 것은 한국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과거사 교육의 일환으로 계획될 수야 있겠지만 일본 내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나 역사 교육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낮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 내 일부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과거사를 직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와 같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일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문 사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방문해 서대문 형무소를 견학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과 식민지 시절의 아픔이 깊이 깃든 장소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직면하고 이해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역사 교육이나 두 나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평소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지간한 일본인이라면 일본인한테 서대문 형무소에 방문하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일본인은 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결코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서대문 형무소 견학이 잘 준비되지 않거나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면 불편함이나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때문에 방문 목적과 의도가 명확하고 교육적인 맥락에서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잘 진행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전제하에 앞으로도 일본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서대문 형무소와 같은 한국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이는 양국 간의 역사적 이해를 깊게 하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주던 우리 학교가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와 같은 중요한 역사적 장소를 방문할 기회까지 제공해 주었던 점이 저는 정말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여간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의 조식을 마친 후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대문 형무소로 향했습니다. 형무소로 가는 길 서울 시내에서의 짧은 버스 여행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에는 무거운 감정이 쌓여갔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자 그곳의 전경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높고 굳건한 벽과 긴 복도가 우뚝 서 있는 이곳은 과거의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라 우리는 먼저 고문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당시 수감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문이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차가운 돌벽과 쇠창살로 둘러싸인 이 방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위압감을 주었지만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고문 도구들이 전시된 곳에서는 그 잔혹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 시절 독립운동가들의 아픔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후 우리는 수감실로 이동했습니다. 좁고 음침한 방들이 줄지어 있는 이곳은 수감자들이 어떻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이어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이드가 전해준 수감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대한 설명은 모두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어요. 특히 독립운동가들 중 몇몇의 편지와 일기들이 전시된 공간에서는 그들의 절망과 희망이 절절히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그들의 강한 의지와 희생에 깊이 감동하게 되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탐방의 마지막 코스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었던 사형장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무게와 차가운 기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자아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그 시대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방문을 마친 후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의 외부 정원에 나와 조용히 앉아 그날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주변의 평화로운 공원과 대비되는 그곳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그 역사적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소감을 나누며 이날의 경험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 이 경험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곳을 방문하기 전부터도 이미 역사 공부를 어느 정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적잖게 충격을 많이 받은 모습이더군요. 하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저도 직접 보니 충격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은 자신들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들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동안 배운 역사와는 엄청 다른 모습이었어. 내 조국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적 진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 이러한 역사를 직접 마주해보며 진실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앞으로의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죠. 형무소를 떠나면서 학생들은 여전히 그곳에서의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학생들은 조용히 서대문 형무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의 일정을 넘어서 깊은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적 장소를 통해 서로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배운 가치를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서울의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감명 깊은 경험을 마치고 우리는 한국전쟁기념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은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는데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의 또 다른 역사적 장소인 한국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의 복잡한 역사와 그로 인해 겪은 고통을 상기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기념관에 도착하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건물은 한국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안내자의 설명을 받으며 기념관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마치 전쟁의 소용돌이를 그대로 담아낸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과 영상, 다양한 전시물들이 한국전쟁의 참상과 그 시대의 긴박함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의 첫 번째 구역은 전쟁의 발발과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의 개요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시물 중 하나에는 전쟁 발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설명과 전투 장면을 담은 모형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에 학생들은 조용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구역에서는 전쟁의 전개와 주요 전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실제 전투에서 사용된 무기와 장비, 전쟁 당시의 일기와 서신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전투의 참상과 군인들의 희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안내자는 전시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세심하게 설명하며 학생들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전쟁 중 일본의 무기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전후의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 미군과 연합군의 무기를 판매하며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군수 산업은 한국 전쟁을 통해 큰 성장을 이루었고, 이는 일본 경제의 회복과 재건에 매우 큰 기여를 했어요. 가이드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무기 제조사들이 제공한 무기 목록과 계약서, 그리고 이로 인해 얻어진 경제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국 전쟁이 일본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죠. 사실 한국 전쟁은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일본과는 관련이 없는 전쟁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고 나서 일본이 전쟁 중 무기를 판매하여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의 비극과 한국이 겪었던 고통을 넘어서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는지 깨닫자니 그 충격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길 바랐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 사실은 한국 전쟁의 복잡한 국제적 관계를 새롭게 깨닫게 했고, 단순히 한반도의 갈등이 아닌 전 세계가 얽힌 비극적인 역사임을 깊이 체감하게 했습니다. 또한 인류의 고통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비윤리적이고 탐욕적인 행동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고통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전쟁을 이용한 이익을 추구하며 도덕적으로 깊이 비판받을 만한 가치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 뒤통수를 맞은 듯 하기도 하면서 내 안에 일어난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단순히 전쟁의 상처를 넘어 역사의 어두운 이면을 직접 목격한 듯한 강렬한 깨달음을 안겨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기념관 투어를 마친 후 우리는 기념관 내에 위치한 평화의 기념비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조용히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전쟁의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기억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전쟁 기념관을 떠나며 우리 모든 학생들은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일본의 탐욕스런 무기 판매와 같은 새로운 내용도 알게 되면서 마음속 한편에 씁쓸하면서도 복잡한 감정도 자리 잡게 되었죠. 우리는 버스에 올라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서대문 형무소와 한국전쟁기념관에서의 기억을 되새기며 역사적 이해를 넓혀가는데 도움을 주었던 이번 한국 방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뜻깊은 방문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며 과거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다짐했죠.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저는 특히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었고, 과거의 아픔을 직면하고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역사적 체험을 넘어 상호 이해와 존중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꽤 많은 사람들이 제 진심을 들어주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관심 깊게 들어주었고, 저 역시 그들의 반응에서 제 경험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된다면 참 보람찬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곧 저희 대학교에서의 휴교령도 해제될 예정이고 학생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이따가 오후에는 고등학교 동창인 하루카를 만나 저녁을 먹기로 했네요. 생각이 난 김에 하루카와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에 대해 오랜만에 이야기나 다시 해봐야겠어요. 그녀와의 대화는 당시의 중요한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카는 이야기가 참 잘 통하는 친구거든요. 여기 베트남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신혼생활은 한국에서 하기로 하였지만 신혼집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불만이 가득했던 이 베트남 여성을 이후 시어머니가 어디론가 데려가자 베트남 여성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새댁입니다. 고향은 베트남 하노이고 나이는 27살, 이름은 민쩌오라고 해요. 요즘 한국에는 외국인 사연 채널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의 채널들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욕심이냐고요? 그건 바로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사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항서 감독님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영향은 뭐니 해도 바로 한류죠. 한류는 베트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베트남 국민들은 자국 연예인보다 한국 연예인들에게 더 열광하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K-팝, K-드라마, 최근에는 K-푸드까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한국에서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베트남에 체인점을 내면 정말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대박 행진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제 친구들도 다 K-팝과 K-드라마에 열광을 하길래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슈퍼주니어를 시작으로 K-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BTS, 뉴진스, 세븐틴을 좋아하고 있고요. 물론 K-팝도 좋아하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K-드라마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인들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일 거예요. 저는 미국 드라마보다도 한국 드라마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한드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그 특유의 흥미진진함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말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특별히 한국어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베트남에 살던 시기에 서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를 잔뜩 사서 한국어 기초 공부는 독학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는데도 간단한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은 되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듣는 귀가 트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그렇게 저는 K-드라마와 K-팝으로 인해 저에게 한국은 좋은 이미지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중에 한국인 관광객 중에 한 남자를 알게 되었죠. 참고로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사는데 그 남자가 하노이로 여행을 온 거였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여행을 패키지로 많이 오는데 그 한국 남자는 혼자 자유여행으로 온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 남자는 저에게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베트남어는 전혀 할 줄 모르는지 저에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할 줄 아는 한국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인 남자가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와, 한국어 할 줄 아세요? 네, 조금요. 근데 뭘 물어보고 싶으신데요?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식당을 찾고 있는데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을까요? 저는 근처에 있는 쌀국수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한국 관광객은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 쌀국수집은 말 그대로 로컬 맛집이었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 쌀국수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인 여행객이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그렇게 준호 씨와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또 어떻게 진전이 된 거냐고요? 저희는 정말 부부가 될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뒤에 그 쌀국수집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때 준호 씨는 저를 보고 알아보았는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쌀국수집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쌀국수집 하나 추천해줬다고 커피를 대접하는 건 오버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는 준호 씨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준호 씨,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참 잘생겼거든요. 그냥 잘생긴 게 아니고 아주 스마트하게 잘생겼습니다. 정말 똑똑하게 생겼어요. 실제로도 똑똑하고요. 직업은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헬스케어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죠. 하여간 그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어가 매우 서투를 때라서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말은 잘 통하지 않는데 마음은 통한다? 바로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의 여행 마지막 날 한 번 더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준호 씨와는 영상통화를 자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 근데 저와 준호 씨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비록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점점 더 사랑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준호 씨는 저 때문에 바쁜 시간에도 자주 베트남에 왔습니다.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도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를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여자 혼자 여행을 가는 건 안 된다고 반대하셨거든요. 더구나 그냥 여행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말이죠. 그때 저는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어머니가 반대를 하실까 걱정도 꽤 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반대는 안 하셨어요. 외국인 사위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은 있으신 것 같았지만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한 게 어머니 가장 친한 친구 딸이 한국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엄마 친구 딸은 저랑도 꽤 친했었는데 이름은 푸엉이라고 참 착한 아이였죠. 게다가 푸엉이랑 저는 나이도 동갑이라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 남자 만나서 한국으로 시집을 가서 좀 당황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런데 한 번은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하여간 정말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으로 시집을 갔던 푸엉이 다시 고향인 베트남 하노이에 왔는데 글쎄 옛날에 알던 순박한 애는 없고 아주 세련된 여성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푸엉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무슨 연예인이 왔나 싶었죠. 와, 확실히 한국물이 다르구나 느꼈어요. 순박한 베트남 처녀에서 세련된 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푸엉이는 자기 친정에 월 7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친정집도 새로 다 고쳐주었고요. 아마 같은 베트남 남자를 만났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선진국인 한국으로 시집을 가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다고 푸엉이 돈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 건 아니니까 오해 말아주세요. 푸엉이도 저처럼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를 만난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매매혼에 가까운 국제결혼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죠. 혼기를 놓치거나 재혼인 나이 많은 한국 남자와 베트남의 젊은 여자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런 매매혼이 어딘가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대부분 국제결혼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외국인 신부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그렇게 어머니 친구 딸이자 제 친구이기도 한 푸엉 때문에 한국 남자와의 교제를 쉽게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도 부모님에게 허락받았고요.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준호 씨는 사랑을 이어나갔고 결국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한국에 가서 살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국의 집값은 엄청나잖아요. 아직 준호 씨가 젊은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살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준호 씨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시어머니 댁에서 지내자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싫었습니다. 신혼을 시어머님 집에서 시작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준호 씨한테 그 얘기 듣고 나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준호 씨한테 살짝 짜증이 나서 반문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얼마나 그렇게 시댁에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준호 씨는 2, 3년 정도는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2, 3년 정도는 더 벌어야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된 이유는 시어머니는 홀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더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친구 딸 푸엉이는 한국의 부잣집에 시집가서 남편과 단둘이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게다가 푸엉이는 친정의 생활비도 보내주는데 말이죠. 물론 제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기에 남자 쪽의 재력은 전혀 상관없었지만 그리고 준호 씨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남자기에 현재의 경제력은 상관이 없었지만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너무 사랑하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싫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신혼의 환상이 있거든요. 남편과 단둘이 알콩달콩 사는 그런 신혼집을 꿈꾸곤 하죠. 그게 깨지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또 하나 더 걱정되었던 건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한국 시어머니들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물론 드라마는 꾸민 내용이니까 사실과는 다를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드라마나 영화는 그 시대나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에 정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들처럼 준호 씨 엄마도 변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좋은 분이신 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는 많이 걱정되었어요.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고민 또 고민했지만 준호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에 결국 준호 씨와의 결혼을 선택했고 한국으로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 집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이란 곳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평수도 꽤 넓었습니다. 근데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는 2005년도에 완공된 꽤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한 새 아파트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제가 온다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놀랐던 건 6천만 원에 가까운 리모델링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배려심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같이 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시집살이는커녕 타국에서 생활하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맞춰주셨습니다.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더 엄마 같을 정도예요. 하나하나 다 챙겨주셨죠. 그리고 여기저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구경도 시켜주시고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셨어요. 특히 저는 한국의 찜질방이 좋더라고요. 뜨끈한 곳에서 나른한 몸을 푹 지지다가 너무 더우면 시원한 아이스방에 가고 또 찜질방에서 먹는 미역국도 꿀 마시고 시원한 식혜 마시면서 까먹는 구운 달걀도 맛있고 그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시어머니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제일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부분이 바로 말동무가 돼준 겁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한국말 실력은 더 좋아졌죠. 친구 하나 없는 타국에서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남편은 좀 많이 바쁜 사람이라서
저는 시어머니랑 더 친하게 지냈죠. 하루는 어머님이 아귀찜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귀찜에 들어간 미더덕을 골라내는 걸 보고 물으셨어요. 왜 미더덕을 골라내니? 그거 꼭꼭 씹어 먹으면 꽤 맛있어. 아, 어머님. 그게 사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모두 숨기고 있었지만 치아가 좋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제때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 치아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 어금니 2개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하루는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방금 말한 어금니 2개는 모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플란트 하면 치료 비용도 비싸고 치료 기간도 길고 하니까 치료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미루고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치아를 간단하게 떼우거나 씌우는 치료였으면 어떻게든 치아를 살려서 썼겠지만 발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치료 시기를 놓친 치아니까 그냥 버티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책 없이 치통을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글쎄 어머님이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세아가 너 혹시 치아가 안 좋니? 아, 어머님, 그게 그러니까. 세아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너 식사하는 모습이 좀 부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였어. 저는 아니라고 치아는 멀쩡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눈치를 이미 채신 상태였어요. 세아가 어디 치아 좀 보자. 저는 혼이 날 걸 각오하고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시면서 그동안 치통을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혼내시기는커녕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픈 걸 참고 지냈니? 내일 당장 치과 가자.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의 단골 치과로 갔습니다. 치아 사진을 찍고 저는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죠. 잠시 후 인자하게 생기신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금니 2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아직 젊으시니까 급하게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치아를 살려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제 어금니 2개 다 살리실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포스트 치료를 하면요. 포스트 치료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어금니 2개는 치아 면적 그러니까 치아의 치질이 거의 없어서 도저히 살리기 불가능하다고 베트남 치과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포스트 치료, 즉 치아의 기둥을 세워서 치아를 살린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심하게 썩은 2개의 어금니를 신경치료 후에 포스트 치료를 해서 골드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치아 통증은 당연히 싹 사라졌어요.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너무나 행복했어요. 당연히 발치할 줄 알았던 치아를 살리게 된다니 정말 한국의 의료기술은 최고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같았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최고였습니다. 물론 베트남에도 이론적으로는 포스트 치료라는 어려운 치료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스트 치료를 권장할 만큼의 실력 있는 치과는 아마도 흔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한국은 모든 면에서 참 대단한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치아 치료를 다 받은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우갈비를 사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치아 걱정 없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2, 3년 뒤에도 분가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말이죠. 남편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도 너무 좋다고 말년에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겠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답니다. 그렇게 지금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 집에 사는 한 가족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냐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보살펴 주신다고요. 정말 저는 남편 복에 이어 시어머니 복도 타고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는 제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많이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베트남인 민쩌우 씨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싫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인 시어머니와 앞으로도 쭉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외국인 여성분의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